최백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왜 연어까지? 교수님, 여기 노무현 센터 오신다고 쫙 빼고 오셨어. 새집 방문하는데, 예, 너무 좋네요. 그리고 반갑습니다. 시설 좀 보셨죠? 그러니까요. 엄청 좋아요, 진짜. 예, 여기 자주 오고 싶네요. 예.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쁘다, 지금. 원화가 지금 가장 취약한 통화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국제 금융시장에서. 예. 자, 환율 문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1,440원을 막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던데요. 월요일 날에 1,430원대 돌파했다가 어제 좀 약간 끌어내렸었죠. 그러다 다시 어제 못 올라간 것까지 오늘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취약한 통화로 필리핀 페소하고 한국을 들었어요. 맞아요. 한국 원화를. 5월 달에도 소개했었지만은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는 40여 개 국가로 분류가 됐었던.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게 예고가 돼 있었던 건데요. 우리가 출발점을 생각해 보면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인상한 데부터 이제 이게 촉발되어진 거죠. 근데 돈이라는 것은 수익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국가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이 금리를 그렇게 올리게 되면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한국은행은 안 올리죠. 왜 안 올리겠습니까요?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고 있는데 여기에 또 찬물까지 끼얹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됐어요. 5월 달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하고 6월 달에 나토 순방하고 탈중국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중국에 대한 무역 흑자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대중국 무역 적자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중국과 수교 이후 처음으로. 예. 근데 우리가 탈중국을 해서 적자가 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탈중국 한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탈한국을 한 거예요. 그래? 맛 좀 볼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잘 수입하던 걸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게 되니까 한미정상회담하고 나토에 가가지고 탈중국 얘기 막 떠들어댔잖아. 그랬더니 중국에서 그래 알았어. 한번 맛 좀 봐.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교수님이 경고했었어. 교수님 박수.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 정부 당국이 지금 솔직하지 못한 게 윤석열 정부 보게 되면 이번에 비속어 파문도 그렇지만은 거짓말을 해요. 라이어.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엉이 안 서고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로 자꾸만 이게 거짓말을 합니다. 정부 당국은 과거 위기하고 때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국민들은 과거의 외환위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믿질 않죠. 외환 거래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든 분야입니다.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일반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방향성이 정해져 있으니까.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쁘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환율이 급등했었잖아요. 그 환율 상승이 그 당시에는 수출을 견인하는 데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 때부터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 국가로 완전히 전환되어가지고 IMF 조기 졸업하는데도 굉장히 큰 공을 세웠었고요. 무역 흑자가요. 외국에서는 우리 물건이 싸지니까 환율 때문에 수출이 잘 됐단 말이죠. 그때. 근데 지금은 환율 올라갈수록 무역수 적자가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하는데도 왜 그 무역 수지는 적자입니까? 중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로부터 수입을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중국에서 안 사는 거니까. 그렇죠. 원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꼭 수입 안 하고 다른 데서 수입할 수 있는 상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수입은 수입액이 커지죠. 유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미국에서 터지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내리고 양적 완화라는 돈을 막 풀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를 막 올리고 푸른 돈을 회수한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고. 그 당시 달러가 약세로 떨어졌어요. 정반대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훨씬 더 나쁜 상황이죠. 거기다가 외환위기 때나 금융위기 때는 충격이 나타났다가 1년 이내에 진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의 이 금리 인상 고금리가 내년 이후까지는 갈 거라고들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상황이 안 좋은 거죠. 넘겨보세요. 졸지 마시고. 이거 눈치챘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강달러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가는 거다 얘기를 하는데, 강달러라는 건 달러 지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달러 지수를 산정하는데 포함된 통화가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캐나다 달러, 뭐 스위스 프랑아, 뭐 이런 나라들 해가 6개 국가 통화로 이제 환출을 해요. 뭐 달러가 강세를 띄우게 되면 유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관성을 갖고 있고, 엔화는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금리 올리게 되면 재정이 파탄날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는 전통적으로 중심 통화라는 통화들이 폭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랑 비슷한 나라들은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웃긴 게 러시아 혼자 올라가고 있어요. 참네. 포탈에서 보게 되는 뉴스로 국제 상황을 파악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연초 대비 오늘 오전까지 한 21% 하락했단 말이에요. 한국 원화가요. 근데 태국 바트화가 한 15%가 채 안 떨어졌잖아요. 필리핀 하나도 한 16%만 떨어졌으니까 블룸버그 얘기가 그러니까 맞죠. 한국이 가장 취약한 통화라고 하는 이유가. 강달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한국 요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넘겨보세요. 자, 만약에 5월 10일부터 계산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한번 따져보자. 네. 6월부터. 한국이 엔화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제일 많이 떨어진 거야.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지금 외환위기 IMF에다가 지금 달러도 바꾸기도 하고 한 이런 나라다 보니까 물가가 막 70% 이상 오르고. 아르헨티나 20% 우리보다 많지 않냐. 여기는 인플레이션이 70%인 나라다. 그래서 IMF 구제금융 얘기가 나온다. 예. 구조임이 받기도 했어요, 일부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를 제외하고는 제일 많이 떨어진 수준이네. 6월달 이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폭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 오늘따라 혀 갖고 계시네. 윤석열 만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자, 6월 이후 사실상 최고 하락 속도다. 예. 한국 요인이 있다.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한국은 금리 인상하기 힘든 나라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금리가 인상되면 채무 상환액이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국이 지금 난리 나고 있죠. 영국의 파운드화가 지금 대폭락하고 앉아있고 IMF 구제금융 간다. 영국이 최근에 당수가 바뀌었잖아요. 여성 총리로 바뀌었죠. 리즈 트러스라고 이분이 대규모 감세를 발표를 했어요. 부자들한테 그러니까 소득세를 대폭 감해주고 법인세 인상하려는 걸 취소하고 주택 같은 게 구입했을 때 취득세 등록세를 낮춰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450억 파운드 정도의 세금 수입을 줄어들게 만든 거예요. 윤석열 정부 초기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부자 감세.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러면 민간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그러는데 개뿔 반응이 즉각적으로 와가지고 환율이 대폭락했어요. 영국 같은 경우도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00% 정도 되거든요. 이자 갚는 데만 해도 이자 비용이 550억 파운드가 나가요. 그런데 세금 수입을 450억 파운드를 줄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쟤는 저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저러는 거야? 파산하는 거 아니냐? 영국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재정 이자 부담이 증가할 게 아닙니까? 이자 부담 증가하게 되면은 정부가 수입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볼 때 쟤네들 미쳤다. 그래서 파운드를 던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 가치가 폭락하고 있죠. 1달러당 1파운드 시대가 도래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정부 부채는 굉장히 양호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자 상환 부담이 0.8%뿐이 안 돼요. 영국 같은 경우는 한 2.4% 정도 되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3.3% 정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거짓말을 해왔던 거예요. 보수 매체가. 보수 매체는 우리나라 빚이 늘어나서 망하게 생겼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정부 부채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준인데 가계부채가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영국은 정부 부채 때문에 지금 환율이 폭락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못 올리는 것이고 우리는 정부 부채는 양호하고 가계부채가 심각한데 보수 매체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걸 뒤집어서 얘기했죠. 그래서 코로나 때 가계를 지원해야 된다고 새벽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된다고. 2년 내내 그랬는데 보수 매체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이거. 정부 부채는 감당할 수 있고 가계부채가 위험하다. 재난지원금을 못 주게 했죠. 그 대가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았거든 그거. 금리 인상할 때 가게가 그거를 감당하려면 새로운 수입을 만들어야 돼. 근데 수입 만들기 쉽습니까? 힘들잖아요.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두면 돼요. 부자나 기업한테 세금 더 인상을 하면 돼요. 방법이 있다고 그나마. 근데 가게가 수입을 어떻게 확보하냐고요. 방법이 있냐고. 갑자기 안 되지. 네? 방법이 있냐고요.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리니까. 그러니까는 시장의 투자자들은 한국이 특히 금리 인상이 힘든 나라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모기지금리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주택담보대출금리죠. 금융위기 직전에 가장 높았던 수준을 돌파했어요, 지금요. 아, 미국에서 이미. 네. 7%를 넘어서 버렸는데. 미국이 이 정도면 우리는 이제 몰려오겠네. 미국은 아직 금리 다 올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7%를 돌파했어. 30년 만기짜리로요. 영국은요. 지금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을 했어. 아예. 예. 이게 부실화될까봐.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반도체잖아요.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제가 경고했던 게 한국의 경제를 미국의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종속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후에 제가 여러 번 교수님 칭찬했는데 또 한 번 해야 되겠어요. 한미 정상회담 후에 이 얘기를 하신 분은 최병희 교수님 유일해요. 한미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큰일 났다고. 미국 안보에 우리 경제를 밑으로 밀어 넣어버렸다. 그 말은 풀이하자면 미국 안보에 중국이 위협이 돼. 한국은 동맹이니까 기술 동맹도 해야 된다. 한국도 중국하고 기술적 관계를 맺지 마. 반도체 관련 중국하고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왜 그래야 돼?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수출의 20% 정도 차지합니다. 전체 수출액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죠. 미국에서 치포 동맹을 만든 이유는 중국이 반도체 생산 설계하는 거를 막겠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미국의 텍사스에다가 새로운 공장 미국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거기다 짓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5월 달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잠 못 잘 거다. 지금 딱 그런 상황인데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에 경계현 사장이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무너집니다. 삼성이 45에서 50% 정도를 매출을 거기서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포기하라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절반을 중국에 팔고 있는데. 네? 중국 시장 포기 못 한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정부가 보조금, 세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주는데 그 혜택을 받으려면은 중국에 대해서 10년간 일체 투자하지 말라. 8월 16일 날 바이든이 서명한 반도체와 과학법이라는 이 법을 통과가 된 거예요. 삼성은 중국을 포기할 수 없다. 절반을 거기다 팔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은 미국에 공장 지어라. 그럼 지원해 줄 테니까. 대신 중국 투자는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미국 생각은 그거는요. 중국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위협하잖아.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한국 따로 야 니들도 중국하고 놀지 마. 중국하고 장사하지 말고 니들도 우리 따라와. 이거거든. 여기에 경계현 사장이 하나 메시지를 간 게 있어요. 한국, 중국, 미국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걸 하라 이거예요. 정겨보세요. 네? 또 있어요? 자, 정부 니네들이 좀 해결을 해라. 메시지를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지금 던진 거예요. 중국에서 어떤 조치를 할 거냐? 한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것을 제한을 좀 완화시킬 겁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럼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저는 치포 동맹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된 역제한을 해야 된다. 왜 한국, 대만, 일본, 미국만 이렇게 해가지고 짜냐고요. 반도체 장비들을 생산하는 나라들, 설계를 하는 나라까지 포함해가지고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장시키자. 다자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이걸 확장시키자. 교수님, 근데 윤석열 정부가 이걸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나라 살리기가 관계되니까. 환율 문제는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내년에 OECD에서 경제 전망 나왔는데 경제 다 곤두박질 쳐요. 내후년이 뭡니까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예요. 2024년에
아주 그냥 압박을 최대한 수위를 높일 거예요, 중국을요. 그리고 지금 대만을 매개로 해서 미중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 한국은 자동 참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산업과 경제를 붕괴되는 걸 막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이걸 풀어야지만 삼성전자 살 수 있는 거예요.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알아듣겠냐고요. 그러니까 예. 국민들은 알아야지. 우리끼리라도 먼저 알아야 된다. 네, 다스베이다는 국민들이 보니까. 에? 윤석열은 망해도 대한민국은 생존해야죠. 예. 예. 길을 가르쳐 줘도 안 하면은 그때 이제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예. 할게요.